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우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표현만 보면 되게 오래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혹시 대략 언제쯤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처음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16세기 후반 조선시대죠. 1592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때의 담배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담바고, 담박귀, 담박구, 담박고 등 무언가 비슷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일본도 담배를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타바코라고 부르던 걸 일본인들은 다바코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조선인들 역시 다바코를 음욕하다 보니 다양한 단어들이 파생된 거예요. 이후 점차 통합을 거치며 담배라는 명칭이 표준어로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호랑이는 무슨 사연이 있어 담배를 핀 걸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지죠. 첫 번째는 호랑이가 된 효자입니다. 중마고인 이서방과 김서방 둘은 어릴 적부터 모든 걸 함께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과거에는 이서방만 급제합니다. 납방한 죄, 김서방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 병든 노모를 모시며 아내와 가난한 삶을 이어갔죠. 병든 노모가 늘 걱정이었던 김서방. 그런 와중에 웬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와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시주까지 하게 된 김서방. 그럼에도 흔쾌히 쌀을 나누어 주자 스님은 노모가 낳을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식단이었죠. 100일간 날마다 개 한 마리씩을 잡아 푹 삶아서 드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랑이와 인간 양쪽으로 변신할 수 있는 부적 2장을 주었습니다. 이후 개 잡다 아내 잡고, 아내 잡다 노모도 잡고, 노모 잡은 김에 마을 사람들까지 잡은 김서방은 마지막에 새로 사또로 부임한 이서방을 만나 담배 한 대 얻어 피우며 이야기가 끝나죠. 또 다른 이야기는 한국 구비문학의 세계에 실린 내용입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어요. 호랑이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잘만 잤죠. 그렇게 잡아먹힐 뻔한 순간, 잠에서 깬 그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합니다. 들고 있던 담뱃대를 호랑이 콧구멍에 확 쑤셔 넣은 거예요.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놀라 도망쳤고,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이 산에서 호랑이가 담뱃대를 물고 다니더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솔직히 이 두 이야기 모두 교훈적 가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효심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명함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등 뻔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게다가 오히려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들려주기에는 개고기, 스님의 살생권유, 단군 신화 표절 등 하나같이 민감한 주제들을 품고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역사적 가치는 존재합니다. 설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왜 이 이야기들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호환이 빈번했다는 점, 그리고 한낱미물인 호랑이가 흡연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즉,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조선은 호랑이와 담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흡연에 굉장히 관대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흡연에 관대했을까요? 그건 바로 담배가 약초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담배는 남령초라고도 불렸습니다. 1614년에 발간된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 지복유설에는 담바고는 풀 이름인데 남령초 또는 남초라고 불린다. 근래에 일본으로부터 왔다 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가래를 없애주고 술을 깨게 해주며 추위를 막아주었다 며 담배를 약초로 분류했죠. 즉, 조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일본에서 온 신령스러운 약초라 하여 남령초라 부른 겁니다. 아직 의약품 발달이 미비했던 시기, 그렇게 조선도 무지에서 비롯된 폐단을 겪고 말아요. 물론 처음부터 누구나 담배를 접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도입 초기, 조선은 일본산 담배인 외지삼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연원직지에 의하면 17세기 초만 해도 담배는 한 줌에 100문이었죠. 이를 근으로 환산하면 은 한 냥입니다. 은 한 냥으로는 쌀 한 가마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담배가 돈이 된다는 소문에 농민들은 직접 재배에 나섭니다. 담배 재배는 1602년경 담배씨를 일본으로부터 가져오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신기하게도 조선은 환경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담배를 재배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높은 산지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중 전라도 진안과 평안도 3등에서 고급 담배 진삼초 재배에 성공했죠. 특히 진삼초는 청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조선이 본격적으로 진삼초를 청나라에 수출하면서부터 담배 재배는 벼농사 대비 약 10배의 수익까지 올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레포토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의 튤립처럼 이제는 빈민들마저도 담배 재배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실제로 청구 야담에는 당시 담배 재배로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튤립은 버블로 끝난 반면 담배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튤립은 관상용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담배는 중독성이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했어요.
분명 너도 나도 담배 재배에 뛰어드니 공급은 늘어났죠.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기에 시장은 유지되었어요. 그렇게 담배는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중적인 기호품으로 자리 잡았죠. 이때부터는 담배를 피우면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까지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보통 손님이 오면 차와 술을 대접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생긴 뒤로는 이들 대신 담배를 대접했죠. 그리고 담배를 식후제임이라 불렀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1621년에는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 불과 30년째 되지 않아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고추의 경우 담배와 함께 전래되었음에도 무려 200년 정도 과도기를 거친 걸 생각하면 정말 압도적인 속도였죠. 물론 담배가 꼭 이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폐단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벼농사를 하지 않으려 했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벼농사를 포기하고 담배 농사를 지으면 수익 10배나 증가하는 거니까요. 때문에 조선도 점차 벼농사보다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났죠. 하지만 조선은 농본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기보다 자급자족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다들 벼농사를 뒤로하고 담배 농사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쌀이 점점 부족해졌죠. 결국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조 때에 들어서 더욱 심각해져요. 비변사 등록에 의하면 흉년이 들었다 하는데 관가에서 혹 살대나 주면 모든 암초를 사서 비워버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조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해요. 문제는 이후 정조가 왕위에 오르며 상황이 뒤바뀌었죠. 정조는 역대 조선 왕들 중 가장 담배를 사랑한 임금이었습니다. 즉위 전부터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애연가였는데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재밌는 일화들을 들려드리죠.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조는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릴 조짐이 아득하니 기우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연히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술과 담배를 금하고 절도를 지키도록 해요. 그런데 그랬던 정조가 불과 12일 만에 말을 번복하죠. 술은 계속 금하되 담배만큼은 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아마 금단 현상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버티지 못한 것으로 추측돼요. 정조가 지은 글을 모아 엮은 문지 홍제전서에도 그의 담배 사랑이 빼곡히 적혀있죠. 담배가 신체에 어떤 효능을 주는지, 정신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는 여기서 한술 더 떠 과거 시험에서까지 담배 정체관 경연대회를 실시해요. 그는 진심으로 이 좋은 걸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베풀고 싶었던 거죠. 그럼 그도 흉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정승 채제공과 함께 암행에 나섰어요. 두 사람은 주막에 들러 닭주를 주문했죠. 그런데 주모가 닭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는지 묻자 그의 흉년으로 쌀값이 비싸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농민들까지 벼농사 대신 담배 농사를 지어 더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이후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에 27명이나 되는 신하들이 의견을 보내고 40개의 농서가 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는 담배 재배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잃었죠. 그도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금지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니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결국 그는 나라 차원이 아닌 각 지방감사의 역할로 정리했죠. 대신 왕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또다시 금연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못 가 실패해요. 금단 현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술을 더 찾았다죠. 물론 정조의 모든 신하가 담배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정약용이었죠. 그는 좋은 땅에는 담배 경작을 금해야 하지만 산지에는 계속해서 담배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호품이고 소득을 증대해주며 가래와 체계를 다스려준다는 담배 유용론을 주장했어요. 나름 일리 있는 말이죠. 빈 땅 놀리느니 뭐라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담배 경작을 찬성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도 소문난 골조였죠.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변이 맺어준 인연 덕분입니다. 하루는 정조가 주암루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에 시 한 수 짓도록 하는 시험을 쳤는데요. 이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죠. 그는 정조가 죽은 뒤에도 담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오죽하면 1801년 신유 사옥에 연루돼 경상도 장기로 유배갈 적에도 담배를 향한 시를 남겨요.